올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솔직히 저는 부동산이 제일 좋다. 이걸 안 물으셔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이 제일 올해 기대 수익이 높지 않나. 와 올해요. 예. 대화의 대상. 네. 대화의 대화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지역들은 좋죠. 시범단지 아주 극소수의 입주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 2027년까지 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일단 거의 입주가 없잖아요. 네. 인천 일부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없는데 조그마한 유동성, 조그마한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홍춘욱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채널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제일 그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솔직히 저는 부동산이 제일 좋다. 이걸 안 물으셔서 이야기를 네.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 미국 달러에 인도 뭐 이런 미국, 거보다도. 예, 그런 것도 좋지만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도권 부동산이 제일 올해 기대 수익이 높지 않나. 와 올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변수가 좀 느껴져서 지금 약간 시장이 좀 소강 상태거든요. 개발 공약들 보면 뭐 네. 전국이 다 땅을 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SOC 뭐 관련해서 뭐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뭐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똘똘한 네. 한 채는 계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강남은 이미 다 전고점 회복해서 막 돌파하고 있는데. 강남은 이제 그 저기 우리나라의 자산으로 보지 말고 이제 네. 글로벌 거대 도시 메가시티 에셋으로 봐야죠. 그냥 뭐 가장 고액 자산가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네, 어떤 그 글로벌 부자들이 부동산에 약간 파킹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뭐 우리나라 강남 3구 부동산을 네. 한국 부동산이라고 보지 맙시다. 이제 거기는 빼고 이야기했죠. 금이나 약간 뭐 예, 그런 미술품 거죠. 같은 예. 느낌으로 금유사품, 유동성 좋은 네. 금유사품. 그냥 뭐 그리고 또 럭셔리 굿, 굿즈. 예, 그 트로피 뒤에 이렇게. 네. 그 정도. 그러면은 거기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거기를 뭐 1급지 뭐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러면 뭐 2급지라고 불리는 그 인근 이제 지역들. 이제 그 대화의 대상, 네. 대화의 대화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지역들은 좋죠. 어. 일단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근로자 임금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로자 임금이요. 예, 특히 상장기업, 대기업 임금이 네. 엄청 오를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임금 상승이 있으면 내가 좀 맞벌이해서 금리 좀 떨어지면 한번 네. 이렇게 해볼 만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뭐 대기업 구조조정 얘기들도 계속 나오지만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58년 개티. 그거는 그 약간 노년에 있는 저희부터 분들이고 이제 위에 분들.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주력 세대들은 임금 상승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많이 속았잖아요. 네. 뭐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집을 무조건 산다.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살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똘똘한 한 채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고 그 아파트도 신축 내지는 신축에 기대가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대단지, 신축, 역세권 이 세 가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버리면 대단지를 버리지 신축, 역세권을 버리겠냐.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앞으로 그쪽 시장은 굉장히 강한 수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58년대 때 은퇴하면서 네. 그 아들 세대들인 지금 MZ 세대들이 엄청나게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노동시장이 대통령이 누가 됐든 아무튼 사람 뽑아라고 분명히 인센 주든 압박을 넣을 텐데 네. 그때 이제 폭발적인 고용 증가가 나올 텐데 그런 시기랑 맞물려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날 때 충분히 주택 시장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더 문제는 이제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아직 이제 뭐 계양이랑 저기 교산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범 단지 아주 극소수의 입주 물량을 제외하고는 일단 2027년까지 뭐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일단 거의 입주가 없잖아요. 네. 인천 일부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입주 물량이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집들은 노후화되면서 더 나은 삶의 주거 여건에 대한 기대, 사람들의 소득 수준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 하나는 끌어안고 계속 계시니까 그건 또 매물은 안 나와. 그리고 다주택자들도 세금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조그마한 유동성, 조그마한 매수세만으로도 가격이 튈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것도 어쨌든 그 지금 매수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금 대출 주담대가 한 3.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보다는 좀 높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들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면 하반기에는 다 3% 초반 가겠죠.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를 한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연말 저는 정도 2%도 깨지지 않나. 2%도? 예. 아니 어떤 곳에서는 뭐 1.75도 간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가능하죠. 나오는데 저도 원래 2% 봤는데 요새 나오는 지표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조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또 이제 이 금리는 또 계속 내려가는 걸 또 예측하는 이 방향에서 중국 때문에 그래요. 어, 테무, 알리. 네. 옆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머신이 하나 돌고 있잖아요. 수출기름 막혔는데 네.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쪽으로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을 갖고 있는 네. 중국에서 계속 밀어내잖아요. 공산품 네.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인플레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인플레가 나긴 어렵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 기반의 좋은 회사들에서 돈을 벌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살기 좋은 그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좀 금리 인하까지 엮여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굉장히 좋은 단지가 많이 보고 그러면은 비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중하위권은 쉽진 않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거긴 어차피 지금 돈 버는 그 개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동네니까. 그런데다가 그 트라우마, 네, 그 전세 사기 트라우마가 아직 만 2년 3년밖에 안 돼서 네. 그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당분간 서울 부동산 결국 뭐 신축 불패 이게 계속 된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네요. 내년까지는 일단 뭐 저는 27년 돼야 3기 신도시 입주가 네.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것도 뭐 계획인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열심히 하겠지만 또 쉽지 뭐 않을 수 가격도 있죠. 생각보다 안 싸고 내가 많이 인하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 6, 7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4평이 6억 이상 왜냐하면 그 각종 비용까지 하면 6억 이상인데 그 자리가 아직 전철이 하나도 없는 데잖아요. 네. 3호선 연장이라든가 서부선 하나도 지금 땅도 사실 제대로 안 판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버틸려면 만만찮은 시기라서 아무튼 그 물량이 엄청 나오는 시기가 이제 2007, 8, 9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되면 또 시장이 달라지겠죠. 근데 그건 일단 너무 머니까. 그럼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라는 책도 이번에 쓰셨는데 그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도 계속 되풀이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지금이 뭐 적정가냐, 뭐 버블 구간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데. 향기는 안 나는데 네, 향기는 2022년 말에 났고요. 네, 그때는 진짜 강한 향기가 났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매매들을 우리가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무색무취 정도. 적정가. 지금 적정가 구간 정도 적정가에서 가고 이제 있다. 어디가 조금 괜찮은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네. 조금씩 레벨 맞추고 또 여기가 올라오면 결국 여기도 밀려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한 1, 2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 한 4년 전, 5년 전에 전고점에 도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많이 올랐네라고 하지만 사실 그 4년간 물가 상승이든 그러니까요. 임금 상승도 고려하면 전고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비싸졌다라고 그렇게는 말하기는 볼 수 어려울 없는 수 거죠. 그 있잖아요. 지역에 사는 사람의 연봉을 봐야죠. 근데 대기업 직장인들 특히 수출 대기업 직장인들의 연봉은 지난 5년간 2020년부터 생각하면 많은 5년, 6년이죠. 올해까지 오르면 네. 6년까지 못 올라도 30%는 올랐거든요. 네. 연봉이 30%좀 올랐다. 네, 더 오른 데도 있고요. 그거에 사업 보고서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S전자 같은 데는 더 오른 것 같던데요. 그럼 연봉이 30% 올랐다면 당연히 DSR 때문에 대출 한도도 30%는 올랐을 테고. 되겠죠. 뭐 LTV까지를 이제 또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이익 증가세. 그럼 S 하이닉스 같은 데는 더 올랐고. 네. 그럼 반대로 지금 뭐 집값의 뭐 어떤 하락 우려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려면 뭐 어떤 걸 요인을 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또 트럼프. 뭐
전 세계 주식시장 다 박살내면 부동산도 그때는 좀 출렁거리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3, 4월 거래 끊기면서 좀 가격이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도 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도 있었지만 주식시장 박살난 것도 좀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 살려고 하는 분들이 주식에 또 돈들을 좀 넣어놓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장 대기업 직장인들이나 공기업 직장인들이 지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땡기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주가에 예민하거든요. 분위기가 좌우되잖아요. 네. 우리 사주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사주나 이런 것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은 좀 괜찮은 분위기다. 예, 특히 요 천안, 아산, 광명 네. 그리고 저기 수서로 이어지는 요 삼각형 벨트 있지 않습니까? 여긴 괜찮다. 네, 경기 남부권 쪽은. 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울산이 좋아 보이고요. 네. 울산은 뭐 공급 예, 때문에. 공급이 확 줄었고 거기 고용이 느는 게 보입니다. 아, 울산도 지금 고용이 늘고 예, 있어요. 그 조선업 경기 좋아지는 게 네. 그리고 또 정유사들 정제 마진도 지금 선행 변수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니까요. 다만 경기가 나쁘지 우리가 않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거죠. 회사는 좋다. 유튜버들 힘들어서 그렇지.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건설업도 괜찮을까요?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도 좀 이제 네. 토목공사 좀 하지 않을까. 하겠지만 뭐 예산이. 일단 올해는 엄청 긴축이라서 이미 네.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 쪽은 별로. 네. 그러면은 뭐 기업 네. 물량이 없다.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개인이 이제 뭐 집을 매수하고 뭐 이런 것 쪽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뭐 이 건설업 자체가 뭐 호황이 된다거나 이러기에는 아직은 조금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괜찮나요? 조선업? 조선업은 30년짜리 장기 사이클의 바닥을 한 5년 전에 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조선업이 좋아지면 또 이제 그 조선업 예. 인근의 부동산들이 좀 거제는 조금 하거든요. 다른 문제지만 울산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제는 제가 안 가본 지 좀 몇 년 돼서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다 이야기했는데. 네, 32년간 그래도 이제 자산 배분을 전문적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 우선 지금 한국 국채는 어떤가요? 그러면? 좋아요. 금리 좋은데- 내려갈 거잖아요. 좋은데 이제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네. 금리가 많이 내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괜찮은데 네. 이제는 조금 매력이 약간 이제는 조금 막 너무 좋은 정도는 예, 아니고. 그러니까 뭐 4% 있다가 네. 3% 가고 3%에서 2% 갈 때는 이게 막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네. 매력이 있는데 이제 한 2%가 눈앞에 와 있는데 2%가 깨지고 1% 간다 그러면 네. 조금이라도 금리 오르면 이제 박살 나잖아요.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 레고랜드 때 네. 채권 들고 있던 사람들 정말 피바다 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 국채는 되게 매력 있지만 저는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좋아했는데 네. 금이랑 한국 국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금은 여전히 홀딩이지만 한국 국채는 이제 좀 줄여야 할 때가 돼가지 않나. 그럼 미국 국채는 안 좋아하죠. 그건 안 예, 좋고요. 아직도 뭐 트럼프가 네. 파월 자르려 그러는 동안에는 일단 힘들다. 그거는 뭐 나중에 확실히 금리를 내릴 만한 그런 연준 그리고 의장이 또 돼도 연준의 멤버 19명이 이제 13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19명이 FOMC를 만드는데 네. 그런 19명들이 트럼프가 임명했던 공화당 쪽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똘똘 뭉쳐서 파월을 지지하고 있는 거 보면 파월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저런 식으로 모욕 주고 느리다는 둥 뭐 나쁜 놈이라는 둥 잘라버리겠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내년 4월에 몰아내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올 텐데 아휴 죄송합니다만 엉망이 될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과연 미국 금리가 네. 괜찮겠나 자신 없다 좀 그럴 때는 일단 저는 한국 국채 금 뭐 이런 게 낫지 네. 미국 국채는 좀 자신 없다 그냥 뭐 중립 내지는 중립 언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돈의 흐름을 되풀이된다 그 책 내용처럼 뭔가 좀 야 요즘 이거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은 건가요? 예, 그 지금은? 중국 인도 좀. 중국 인도는 확실히 거기 좀 괜찮나요? 거기 좀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인도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인도는 어떤가요? 인도도 형편없는 나라인데 네. 이 나라 자체가 이거에 앞으로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2,000불일 때는 형편없는 나라였다.
네. 그렇죠. 예전에 뭐 우리도 예, 엉망이거든요. 네. 인도는 정말 차마 막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인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좀 제가 애써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개발할 때의 분위기가 좀 난다. 그러니까 성장도 많이 하잖아요. 예, 성장도 지금. 성장이지만 뭔가 운때가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그 일본한테 뜯어냈던 돈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1년 GDP가 30억 달러인데 네. 1년 GDP가 30억 달러였어요. 우리 지금 2조 달러인데. 네. 그때 30억 달러였는데 일본에서 얼마를 뜯어냈냐면 3억 30억을 뜯었어요. 3억 달러. 3억 달러는 공짜. 네. 30억 달러는 장기 30년짜리 장기 부채인가로 뜯었는데 그게 금리가 1%였어요. 그럼 거의 예, 그때 1년 우리나라 GDP를 그냥 그때 우리나라 저기 대출 금리가 얼마냐면 52%거든요. 네. 그때 우리 경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게 그때 뭘 지었냐면 포항제철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겠죠. 제가 봐서는 그때 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트남 참전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참전에서 역시 또 GDP 한 10% 이상의 이익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익을 올리며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하다가 베트남 전쟁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성장할 거 없다 싶을 때 유신헌법 때려서 이제 막장으로 가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부의 어떤 특성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모디가 분명히 위험한 사람이고 힌두교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카슈미르에서 피바다 난 거 봐도 그렇고 네.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운때가 지금 인도에 왔다. 중국을 미국이 때리는 건 이건 네. 관세율이 145%가 30%된 거지. 앞으로 또 때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 가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가능하니까 마이클 조던이 야구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장들이 어디 가냐 하면 베트남하고 인도밖에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인도가 중국 그 제조업의 대체제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지만 아까도 뭐 네. 좀 이야기 좀 5년 10년을 때려 부으면 돼요. 왜냐하면 가난하잖아. 네. 그리고 특히 그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이 대거 포진한 곳은 북부고요. 남부의 카스트, 낮은 카스트 그리고 옛날 아리아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피부색이 약간 짙은 편에 속하는 드라비다족 분들이 엄청나게 그 친자본주의적이고 친시장 경제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카스트 시스템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해서 네. 남부 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이나 이런 쪽은 충분히 성장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노동력들을 구하기 쉽죠. 그러면 과거에 중국이 이제 시장 개방되면서 예, 해안지 그때 막 때부터 막 갔던 올라온 것처럼 것처럼. 그렇죠. 일본도 아니, 인도.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인도도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인도도 제2의 중국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제2의 중국은 아니고 또 다른 인도인 거죠. 인도 성장 스토리죠. 그러니까 중국이랑은 다른 성장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도에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 주식들에게는 확실한 호재가 되는 건가요? 호재인데 우리가 이제 저희 이런 나라를 투자할 때 항상 인덱스 사라고.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아다니 그룹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와서 한번 했을 텐데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네. 다 까발렸는데 감옥을 안 가. 네. 그 제도가 분식하고 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엉망이지만 대부분 판결이 안 나. 우리 네. 2000불 때 한국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개별 종목 투자를 한다. 와, 그런 용자들은 뭐 제가 말릴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인덱스 산다. 그러면은 인도에 돈이 몰려갈 것이다라는 거는 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급법 거기가 이뻐서가 아니고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베트남은요? 아니, 베트남 좋은데 시장이 없잖아요. 네, 그 주식 시장이 아직 네. 네, 그 우리 뭐 투자할 만한 수단도 없고 ETF도 없고. 그러면 인도 인덱스 펀드 같은 네, 것들을 센섹스 지수 네. 추종하는 ETF가 괜찮지 않나. 중국도 CSI 300 이런 거 추종하는 ETF를. 그럼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좀 오른 건 아닐까요? 예, 요새 그 전쟁 나고 많이 빠졌다가 네. 카슈미르 거의 제한적인 전쟁이었잖아요. 그거 났다가 이제 좀 회복되고 있어서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다. 물론 여기에 뭐 당연히 올인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올인을 왜 합니까? 자산 배분으로 봤을 때 내 귀한 재산을 왜 올인해요? 아니 또 이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모디를 많거든요. 뭘 믿고? 무조건 제일 좋은 데로 간다. 예,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이제 아마 좀 이렇게 등락이 많겠죠. 있죠. 그런 자산은 저희 인덱스 저희 그 프리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면
10% 밑에 쪽. 10% 밑에. 그러면 주력은 보통 어디를 지금 보세요? 저희는 금이 제일 지금 많습니다. 아, 금을 주력으로 네, 금은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금 더 갈 수 있나요, 이게? 모르죠. 근데 트럼프의 뻘짓은 계속된다라는 쪽에 저 사람은 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관심종자다. 그리고 페르소나 이 두 개의 가면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 그럼 어떻게든 약달러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 그게 이제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 대해서는 약달러일 수 있지만 네. 아시아 신흥국 입장에서는 뭐 강달러까지는 아니어도 약달러는 아닐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우리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누가 똥불 차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달러가 어쨌든 금과는 뭐 반대로 움직이는 아 요새는 거니까. 좀 다릅니다. 아, 그 아니에요? 금은 트럼프가 말을 할 때마다 뛰는 그런 네. 안티 트럼프 자산입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코인도 요새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코인의 변신이 놀라운데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작년만 해도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코인이 오르다가 요새는 트럼프가 막 사고 치고 그래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손절했네. 이 코인 업계는 트럼프를 손절했군. 여기랑 같이 가면 안 되겠구나. 아니, 좀 나스닥하고 같이 좀 많이 움직이는. 요새 것 같기도 나스닥하고도 좀 달랐어요. 하고. 재밌습니다. 업계가 손절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요즘에 이제 뭐 배당주 투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떨까? 뭐 그러니까 미국 ETF 뭐 배당주 위주의 투자. 뭐 그거는 저기 연금 계좌로 제한적으로. 거기에 뭐 거의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뭐 집 안 사고 월세 살면서 그냥 거기다 그냥 다 집어넣겠다. 그게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보다 수익률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 걸까요? 아직 안 맞아봐서 그러는 거죠. 저기 여러분 맞아보면 배당주가 더 아파요. 배당주가요? 3M이라고 혹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슈퍼 디비던드 스탁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기업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그 3M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지난 몇 년 사이 코카콜라 투자하거나 지난 몇 년 동안 알트리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회사가 다 슈퍼 디비던드 스탁, 그러니까 그 초배당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3M은 소송 문제였고요. 그리고 알트리아나 코카콜라는 외고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고비를 맞아보면 저는 일단 그랬습니다.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안 핀대요. 네. 청량음료도 그렇게 안 먹게. 저는 실제로 탄산음료를 그때부터 안 먹게 되는데 저도 외고비 안 한 지는 이제 몇 달 됐습니다만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요새 그 주류 회사들 주가 보시면 압니다. 다 박살나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련돼 있는 그 강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요소와 이 담배, 청량음료, 뭐 술 이런 것들이 연결된 부분인가 봐요. 뭔가가 이렇게 땡기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 예, 그래서 뭐 저 2008년에 배당주 주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 50% 마이너스 50% 60% 났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주가 그때는 배당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 다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당주의 어떤 지옥이 한번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배당주라는 게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인데 여기도 그런 걸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뭘 믿고 그렇게 올인하냐. 분산해도 불안한데. 개별 종목 말고 이렇게 ETF로 묶인 걸로 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그거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세 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그럼- 프록터앤갬블이나 존슨앤존슨까지 해볼까요? 네, 전부 지금 지난 10년 차트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다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게 필수품에 대한 어떤 의존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이 로직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배당이 지속될 수 있는가? 묻어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배당이 지속될 수 있는가? 결론은 이거죠. 그거가 되게 판단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는.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알고 싶네요. 그런 회사 있으면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면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게 마케팅에 넘어간 네. 거다. 저는 이게 마케터의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한 거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국내의 다양한 뭐 경제 이슈와 지혜로운 뭐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가일 때 사고 좀 고가로 올라오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투자인데 우리는 이제 항상 저가일 때는 안 사다가 오르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를 때 지금 또 막 미국 주식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좀 반대로 인위적으로 좀 훈련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또 한 30년 넘게 자산 배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